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초선 의원이 하는 첫 대정부 딜이라서이기도 하지만 제 두려움은 제가 과연 국민의 마음을 온전히 담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르자로 선정된 지난 월요일 이후 제 SNS 등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모아봤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바탕으로 저는 이념이나 정치적 문제보다는 오늘 정말로 퍽퍽한 삶을 살고 계시는 국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질문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리고 꼭 한두 가지 약속을 받아내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럼 국무총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무총리님 경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지난 8월 정부는 8월 17일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붙은 한 가지 조건이 저의 눈을 밟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사흘간의 깜짝 황금 연휴는 관공서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총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번 임시 공휴일의 혜택을 보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숫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전 국민들께서 좀 휴식도 취하시고 또 소비도 좀 하셔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마음을 저도 총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분은 전체 근로자의 15%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1,900만 명의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이번 임시 공휴일이 또 다른 월요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마음에 제 SNS에 대한민국 휴식 신문제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 쉼이 가장 절실한 이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기는커녕 자신의 처지를 되새겨야 하는 날로 전락했다라고 썼는데 그 글에 건설 이용직으로 근무하시는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한번 화면에 보시겠는데 한번 화면에 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취지가 이해 안 됨. 저 같은 일용직 노동자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제 우리 현장의 팀원 한 명이 창고 앞에서 담배 피다 안전요원에게 들켜 하루 쉬었습니다. 벌칙인 거죠. 하루 쉬는 게 누구에겐 달콤할지 모르지만 누군가에는 쓰디쓴 체벌이라는 걸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아무튼 공무원이 최고요. 그들만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말씀을 써주셨네요. 참 총리님도 이 글을 읽으시고 마음이 아프실 것이라고 저는 예, 그렇습니다. 예, 마음이 아픕니다. 네, 주휴 수당을 받는 월급제 근로자는 임시 공휴일에 쉬더라도 임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수 노동을 하는 대리기사 같은 분들은 하루 쉬면 돈을 못 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공휴일 지정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을 뜻하지 않게 아프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 질문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 휴식의 격차가 소득의 격차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가는 공직이나 큰 직장에서 일하는 엄마 아빠를 둔 아이와 작은 직장과 일용직 노동자의 엄마 아빠를 둔 아이를 차별합니까? 다음 임시공휴일 제정 때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쓸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을 해서라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고려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아마 그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소상공인들이나 아주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강제를 하지 못하고 그 규모가 큰 사업장에는 강제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이제 권고를 하는 수준인데 권고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좀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너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좀 휴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소비도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에 대해서 제가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편드는 것은 아닌데 최근에는 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공직 사회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 아무 일이 없었던 때와는 달리 지난 6개월 동안은 고위직, 하위직 막론하고 공직자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제가 공직자를 대신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논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정말 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최고 국정 과제가 포용적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말로 이 정부가 끝나기 전에 정말 1년에 하루라도 모든 국민이 우리 국가는 정말 포용적 국가라는 것을 살갗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하루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당기 경제부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경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 아시겠지만 경제는 현실에 대한 인식과 가정에 좀 맞춰보지 않으면 얘기가 서로 엇갈리기가 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한두 가지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의 소득 양극화가 OECD 36개국 중 30등이다. 거의 최하위권이라는 거 이미 잘 아시고 있는 수치라고 봅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2020년도 대한민국의 불평등 수준은 IMF 외환위기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고 한 가지 지적할 것은 2014년부터 이 추세는 시작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불평등 수준은 매우 심각하다. 동의하시는지요? 네, 의원님 지금 주신 통계가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8년, 19년도에는 조금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와서 또 코로나 오면서 소득 분배가 악화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소득 분배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저희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가정입니다. 지금 가정도 아니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 중에 하나가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 해소인 것도 아시죠? 네, 네. 네,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가정에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얼마 전에 발표하신 한국형 뉴딜 114조 원을 투여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십니다. 이 계획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이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의원님, 그 한국판 뉴딜은 그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이 주축입니다만은 거기에 저희가 디딤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사회 안전망과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는 그 분야는 뭐든 뉴딜의 축이라기보다는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한 공기화도 같은 것이다 해서 가능한 한 저희가 요 차제에 저희가 평상시에 하기 어려웠던 그런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좀 특별히 강화하고자 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에 들어있는 정책 두 가지가 하나가 일자리고 하나가 고용 안전망이다. 일자리부터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총리님 모르시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일자리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시장의 지위와 기업 규모에 따라서 공무원 공공부문은 귀족, 대기업 정규직은 양반, 비정규직은 평민, 플랫폼 노동자는 천민이라는 자조적인 말이 있는데 이런 일자리, 이번에 코로나 뉴딜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과연 얼마나 좋은 양질의 일자리인지, 그리고 사회에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들이 얼마나 이런 많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지 제가 3일 내내 한 10번을 봤습니다만 아무런 정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용 안정 말씀하셨죠? 저 고용보험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보험이란 것은 일자리를 갖고 있던 사람이 일자리를 잊어버리면 그 고용 없는 기간을 메꿔나가는 게 보험이지 않습니까? 저는 기껏해야 현상의 유지이지 격차를 줄이는 정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기재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선정 기준입니다. 5가지인데요. 과연 이 중에 이 정부의 최선의 국정과제이고 부총리께서도 동의하는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를 해소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의원님 뭐 양극화 해소라는 것이 재정에 의해서 직접 지원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은 또 한 큰 축은 결국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또 하나는 좋은 해법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직접적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지는 게 일단 근본적인 저는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정부 재정에 의해서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것이 병행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방금의 얘기는 마치 일자리 문제, 양극화 문제가 해소하면 좋지만 아니어도 할 수 없고 정도의 절박한 몇 개 저는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IMF 보고서 등등에서도 보시지만 불평등은 성장 자체를 약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불평등은 이미 성장을 갉아먹고 있는 정도의 심각성을 국제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 구조적인 문제나 4차 산업혁명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펼치는 정책, 특히 재정정책이 불평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소위 신자유주의를 추방하는 IMF와 같은 기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정부의 최고의 우선 국정과제인 양극화 해소에 114조나 들어가는 이 코로나 뉴딜이 이렇게 외면을 당할 수 있을까? 그러고도 우리가 이 뒤에 5년 뒤에 2025년에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아무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114조 원의 혈세와 국가 채무를 통해서 우리가 더 초록초록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번쩍번쩍하고 스마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적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면 저는 한국판 뉴딜은 우리 국민과 국가의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근데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아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아무래도 그 재정 투자라든가 일자리 창출에서는 주축이고요.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은 그 중에 또 일부분만 차지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는 국가 예산 520조 중에 3분의 1이 복지 예산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꼭 한국판 뉴딜한 형태가 아니더라도 국가 예산에 의해서 사실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지금 정부가 이와 같은 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심지어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을 국정과제 기조로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더 많이 두텁게 보호하려고 저는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하고요. 꼭 이 한국판 뉴딜만으로 판단하신다면은 저는 뭐 비중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서 적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파트에서 그러면 한국형 뉴딜은 양극화를 위한 주요 정책이 아니라고 인정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또 미래에 좀 대비하자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뉴딜과 한국 그린 뉴딜이 주축이 됐습니다마는 결코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안전망 강화라는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절절히 느꼈던 안전망 강화라는 것 때문에 같이 세 개가 축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복지 예산으로 커버하면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저는 이쪽을 좀 가파르게 늘려왔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결코 소홀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총리님께서 그리고 제가 의원직을 유지한 이 4년 동안 저는 이 질문을 계속 던질 예정입니다. 제가 검토하는 모든 예산에 양극화가 심화될지 양극화가 완화될지를 기준으로 예산을 검토하겠습니다. 방금 500조 예산 말씀하셨는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 아시죠? 네.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기업과 평가 항목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예비 타당성 조사는 국가 예산의 경우에는 500억 이상이 투자될 경우에는 다 예타를 하도록 돼 있고요. 관련 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해당될 경우는 뭐 예타 면제도 가능한 예외 기준은 있습니다. 5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예타를 하고, 특히 예타와 관련돼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은 경제성 평가라든가 또는 지역 균형성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또 정무적으로 볼 수 있는 사안들이 같이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예타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AHP라 그래가지고 말씀대로 경제성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경우에는 낙후 지역일 경우는 경제성이 더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AHP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분야를 보완해서 예타 결과를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00년대 초에 세계은행에 근무하면서 예. 대한민국 정부와 예비 타당성 조사 도입에 대한 일을 직접 간접으로 관여한 바가 있습니다. 500조나 되는 예산, 국가 정책의 수단의 핵심이지요. 이것이 국가의 주요 정책 목표와 맞아 떨어지게 그리고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의 경제성, 정책성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이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꼭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총리님과 제가 동의한 대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너무 심각하고요.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 과제로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를 국정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향후 예비 타당성 조사 500억이 넘고 꼭 토목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개발연구, 중소기업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이 기준에 네. 양극화를 해소하는 기준을 넣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큰 틀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성입니다. 그 밑에 세부 항목이 또 여러 개가 있어서 제 뭐 세부 항목 기준으로 보면 한 10개, 20개가 될 텐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역 균형성이라든가 이런 정책성에 저는 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데요. 그거를 명시적으로 항목을 이렇게 명기하는지 여부는 제가 관련 뭐 저희 말고 KDI도 같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관련 부처하고 기관 간에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정신은 이미 이 내용의 정책성과 지역 균형성 이런 데서 고려되고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세계은행에서 사업을 해보면요. 사업하는 사람들, 각 부처와 예산을 집행하는 분들이 명백한 목적, 의식을 갖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정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보시기에 지역균형 발전의 목표와 양극화 목표 중에 뭐가 더 중요하십니까? 부총리님에게는. 뭐 저는 둘 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 몇 개를 본다면 지금 둘 다 중요하다고 하셨죠?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균형 발전은 3대 목표 중에 하나인데 양극화는 왜 안 들어옵니까? 예, 의원님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는 정책성이라는데 도저히 정책성이 열 몇 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성 아시지 않습니까? 평가가 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숫자로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정책이라는 게 아까 말씀대로 그 정부가 또는 그 사업이 추구하는 비경제적인 목적을 이제 커버하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파트도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보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더 별도의 뚜렷한 항목으로 가치가 별도로 항목이 뚜렷하게 나와서 더 제도적으로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또 의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결위 소속 의원이 아닙니다. 저 혼자입니다. 시대전환. 그래서 통합당,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21년 예산 검토하실 때 제발 각 부처의 예산이 양극화를 촉진하는지 양극화를 더 악화하는지 이 기준 하나를 꼭 좀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보다 더 양극화된 사회에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좀 꼭 약속 부탁드리고 이거 해주신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입니다. 네. 많은 국민들, 저를 포함해서 국민들이 코로나 이후 경제 정책 중에 가장 잘한 것을 재만 기본소득으로 뽑습니다. 그 효과는 골목 상권과 중소상인들의 느낌적 느낌을 넘어서 오늘 아침 발표된 한국은행의 발표에서도 기본소득 덕분에 민간소득이 오히려 늘었다라는 것이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총리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기본소득을 반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의원님, 첫째는 제가 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본소득 문제는 올해 문제가 제기된 게 아니고요. 제가 기재위에 있으면서 이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됐던 문제입니다. 또 의원님들하고 계속 협의도 했던 문제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기본소득
그건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장은 사실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준다고 할 때 제가 단순하게 1인당 30만 원씩만 주더라도 200조 원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복지가 180조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지금까지 지급하는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어려운 사람을 타겟층으로 해서는 180조의 복지를 그대로 놔두고 추가적으로 애드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다 스크랩하고 다시 가져가야 되는데도 공감대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이와 같이 같은 돈이면 이렇게 전 국민한테 30만 원, 40만 원 나눠주는 효과하고 정말 어려운 계층에 차라리 6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준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는 이와 관련되는 기본소득 제도가 전 세계에서 몇 나라가 시도를 했습니다. 핀란드를 포함해서. 그러나 역시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지 못하는 평가를 내려서 정식으로 도입한 국가는 없습니다. 뭐 우리가 처음으로 도입한 국가도 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도 문제점도 예상이 돼서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도입한 국가가 없다는 것도 저희가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 가지 안 되는 이유를 들으셨는데요. 네. 저는 10가지 해야 되는 이유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간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립니다. 국회 내에서는 이미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정부도 여기에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논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뭐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논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과 같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이 더 우선적인 정책 우선순위인 상황에서는 조금 기본소득의 논의는 조금 뒤로 이렇게 우선순위는 좀 저는 좀 뒤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뭐 국회에서 논의가 있으면 저희는 같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참여해 주시는 걸로 알고 회의록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의 격차가 지금보다는 줄어든 대한민국을 만들고 우리 모두가 임기를 마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